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15번째 시간, 한국과 통일신라의 문화 혹은 삼국과 남북시대의 문화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15강.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삼국시대의 문화하고 삼국과 그리고 통일신라의 문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를 볼 때 이제는 남북 시대를 하여 통일신라와 발해까지도 같이 연관시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에 오늘 볼 내용은 주로 불교 그리고 학문, 역사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와 관련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교까지 이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불교가 되겠죠. 우리가 그 세계사, 특히 그 서양사를 갖다가 배울 때는 기독교를 빼고 공부를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불교 문화를 빼고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불교는 왜 우리나라에 수용되었느냐?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표적인 종교는 원시 종교들이 되겠죠. 주로 애니미즘이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이런 종교들인데, 이런 종교를 가지고는 백성들을 사성적으로 통일하기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적 통일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등종교가 필요했고, 그런 고등종교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것이 바로 불교가 됩니다. 그럼 불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럼 불교를 언제 들어왔느냐? 먼저 삼국시대부터 하면서 봅시다. 먼저 삼국시대. 불교가 수용된 시기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빨리 본 적 있죠. 소수림 왕때, 4세기 말에 소수림 왕때 불교가 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전파가 되어서 고구려의 소수림 왕때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은초고왕 다음 왕인 침류왕 시기 때 역시 중국에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남조에 이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서 전파가 됩니다. 고구려에서 묵호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묵호자라는 분에 의해서 신라로 불교가 전파되게 되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 눌지왕 때입니다. 눌지왕 때.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표현할 때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신라는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다시피 토착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나라였고, 외부 이러한 종교에 개방적이지 못해서 널리 퍼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신라 법흥왕 때 이르러서 누구의 순교가 있었죠? 이차돈의 순교가 있었죠. 이차돈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공인이 되고, 이후 불교는 더욱더 발달하여 진흥왕 시기 때는 불교 교단을 더욱더 정비하여 불교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갔더라. 그래서 불교가 이런 식으로 수용이 되었다는 거죠. 제목도 역시 빨간색으로 한번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적을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불교. 자, 다음. 그러면 이때 들어온 불교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냐면, 조금 전에 봤다시피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불교는 주로 왕실과 그리고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수용되었더라. 그리고 또한 호국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더라는 겁니다. 호국적 성격이 강하더라.
애국적 성격이 강한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결국은 나라의 애국적 호도심을 강조할 목적으로 이러한 불교를 갖다가 소용하게 되는데, 이런 호국적 성격을 잘 나타내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신라의 황룡사 구청 목탑이라든지 황룡사 구청 목탑,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황룡사 구청 목탑을 건설한 목적은 신라를 괴롭히는 9 세력을 갖다가 이를 통해서 불교의 힘으로서 막아내겠다,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세운 건축물이 되겠죠. 그 외에도 원강이라는 분이 적은 세속 5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호국적 성격을 갖다가 내세우는 이런 불교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 불교가 통일신라 시대 때로 넘어갑시다. 통일신라 시대 때로 이제 넘어가면, 통일신라 시대 때로 불교가 넘어가면 불교가 더욱더 발전했겠죠.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 때는 중대와 그리고 하대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중대 때 유행했던 불교가 이제 발전하면서 여러 종파로 나뉘어지게 되고, 통일신라 중대 때 유행했던 종파가 바로 교종이라는 종파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하대 때는 선종이라는 종파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교종은 무엇이고 선종은 무엇이냐? 교종은 먼저 성격을 보면 주로 이론을 매우 중요시하는 종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중요시한다? 이론을 갖다가 매우 중요시하는 종파인데, 주로 불교 요리를 갖다가 연구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종파가 교종. 이에 비해서 선종은 주로 성격을 보면 이쪽은 반대로 실천을 갖다가 중시하는 그런 종파다. 그래서 이쪽은 주로 동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수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참선을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종파가 선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지 기반을 보면, 지지 기반을 갖다가 살펴보면 당연히 이쪽에 중대 때 교종의 지지 기반은 왕실이라든지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성장을 했던 종파가 될 것이고, 이쪽 선종 같은 경우에 지지 기반을 갖다 보면, 선종 같은 경우에 지지 기반은 주로 호족이라든지 그리고 육두품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서 성장했던 것이 선종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데, 특히 중대 때 유명했던, 실제로 한국사 능력검증시험에서는 이분들이 잘 출제가 되겠죠. 고승들, 스님들을 말합니다.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른 스님들을 고승이라 부르는데, 이때 통일신라 중대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고승이 세 분이 있겠더라. 첫 번째가 너무도 유명한 원효, 해골 바가지 물로 유명한 원효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끔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원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내세웠던 사상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심사상. 말 그대로 한자로는 일자의 마음 심자가 되겠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 일심사상입니다. 즉 당나라로 불교를 갖다 공부하러 유학을 가던 중에 해골 바가지 물을 먹고 나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세웠던 사상이 바로 이 일심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연관성이 있는 사상이 일심사상. 또 한 가지 화쟁사상. 이분과 대표인 게 화쟁사상인데, 화쟁사상은 뭐냐면 이때 여러 불교가 종파들로 나뉘어서 혼란스럽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자, 조화와 그리고 통합을 갖다가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사상이 화쟁사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정토사상입니다. 정토사상. 정토는 무엇이냐? 불교에서 극락, 천국을 갖다가 정토라 부릅니다. 그런데
불교를 갖다 믿어야 이 정토를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불교 교리를 갖다가 이해하고 불교를 믿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들 불교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세음 보살만 하면 어디에 갈 수 있다? 정토에 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정토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불교의 대중화에 많은 기여를 했던 사상이 정토 사상. 다음 또 대표적인 고성으로는 의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중대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뒷받침하였던 분이 의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 왕권을 갖다가 강화하는데 뒷받침을 갖다 했던 대표적인 고성이 의상. 이분이 내세웠던 대표적인 사상은 화엄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엄사상. 이게 가장 대표적인 교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요종에 해당하는 사상이 화엄사상이고, 이를 잘 나타내는 문구가 일적다 다적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적다 다적일.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뭐 하나다. 하나는 왕을 의미할 것이고 여럿은 백성을 의미하겠죠. 뭐 굳이 해석하자면 왕이 곧 백성이요, 백성이 곧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권을 뒷받침해 주었던 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초라는 분이 계신데, 해초는 책을 적게 됩니다. 왕오 천축국 전이라는 책을 적습니다. 천축국. 오늘날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불교가 나타났던 인도를 다녀오고 나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적은 책.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대표적인 이 세 분의 고승까지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 분이 뭐 실제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학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학문. 학문과 관련해서는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과 그리고 역사서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발해 교육기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교육기관을 갖다 먼저 보면, 교육기관 먼저 살펴보면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의 교육기관으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었던 교육기관으로 태학이 있더라. 우리 태학 살펴봤죠? 보수리만 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태학이 있었고, 지방에도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더라. 백제는 박사라는 사람을 두어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고, 또한 사택지적비라는 비석이 있는데, 사택지적비라는 비석인데, 여기에 보면 백제가 즉 유학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적혀져 있는 게 사택지적비가 있더라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도 비석, 임신, 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는데, 이거는 화랑 두 명이 자기들이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국가에 이바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비석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이때의 유학적 뭐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비석이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역사서 보도록 합시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적느냐, 뭐 왕이 자기의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라든지 혹은 이제까지 쭉 내려온 일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울 목적으로 역사서를 갖다가 적게 되겠죠. 대표적인 역사서를 갖다 보면,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영양왕 때 적은 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편집하여 5권으로 재편집합니다. 그래서 신집
복원이라는 역사서가 있고, 백제 같은 경우는 근초고왕 때 만들어진 근초고왕 때 제작된 석이라는 책이 있다는 겁니다. 석이라는 역사책이 있더라. 이거는 누가 적었냐? 고흥이라는 분이 적은 역사서가 있고, 다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때 제작된 국사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거칠부라는 사람이 제작한 국사라는 역사서가 있더라. 자, 다음 그러다가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보시면 삼국시대 때 모습이 되겠죠. 삼국시대 때 모습이라면 이제 신라 중대 때로 통일신라 중대라고 적겠습니다. 그냥 통일신라 혹은 아래 시기 때의 남북시대가 되겠죠. 중대 때는 대표적인 통일신라 시대 때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대표적인 교육기관, 신문왕 때 만들어진 거 이미 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죠. 국학이라는 신문왕 때 만들어진 교육기관이 있었고, 아래 같은 경우는 명칭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더라.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통일신라 중대 때는 대표적인 학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유학자들, 학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분 중에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김대문. 이분은 파랑새기를 적은 것으로 유명하고, 파랑새기. 그리고 강수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외교 문서를 잘 작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외교 문서로 유명한 학자가 강수가 있고, 다음 설총은 유명하시죠. 설총은 이두를 갖다가 정리하고 대표적인 책으로 하왕계라는 책을 저술했던 분이 설총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 때를 갖다가 넘어가게 되면, 자, 하대 때를 갖다가 보면 하대 때는 크게 살펴볼 건 없고 독서 3품과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 3품과 지금 여러 차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독서 3품과 원성왕 때 시행된 제도가 되겠죠. 유학 수준에 따라서 관직에 임명하는 제도, 시험 제도인데 진골들의 반대로 인해서 끝내 성공하지 못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통일신라 하대 때 대표적인 학자를 보면 최치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치원. 당나라 빈곤가라는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인데 여기에 합격을 갖다 했던 분이죠. 당나라 빈곤가에 합격하였고, 개원필경이라는 책을 적었던 분이 대표적으로 이 최치원이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교육기관 학문에 대해서는 그게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중대, 하대 그리고 발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도교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도교가 무엇이냐? 자, 도교를 갖다 보게 될 건데, 도교는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이러한 종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신선사상이라든지 혹은 불로장생, 그러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믿는 종교다. 불로장생, 이러한 종교를 갖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삼국시대 때 어떻게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건데, 삼국시대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수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영계 소문 시기 때, 영계 소문 때 고구려에 이 도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도교적 요소를 잘 나타내 주는 게 고구려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강서대묘 무덤이 있습니다. 강서대묘라는 무덤인데 여기에 현무도
사신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현무도 그죠? 그 자라의 몸통과 그 용의 대가리와 뱀의 꼬리를 갖다가 가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현무도 이런 것들이 독일적 요소를 나타내는 거. 또 한 가지 백제에서는 독일 요소를 나타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사택지적비도 독일적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수무늬 벽돌이라든지 이것도 보면 그 무늬 안에 나중에 이미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상 세계를 갖다가 무늬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게 금동대항로, 그죠? 금동대항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독일 요소다. 그래서 독일을 너무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런 게 나오면 독일과 연관성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게 불교에 대해서 하나 살펴봤고, 두 번째로 학문, 특히 교육기관과 역사서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 도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기출 문제는 그 통일신라 그리고 삼국과 통일신라 문화 두 번째 파트 할 때 설명 다 끝내고 이와 관련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